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노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별 강연쇼 잡담회. 자, 우리가 지난 강연에서는요,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의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 주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강연자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0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쇼크도 예상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취업준비생들 절망스럽습니다. 혹시 노동의 4계급, 4계급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 계급은 이제 모르겠어요.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그 우픈 현실을 표현하는 4계급입니다. 씁쓸하네요. 네, 이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고주는 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좋죠. 대부분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좋죠.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벤처기업의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몇 배 정도 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임금 차이요? 네. 글쎄요, 두세 배? 빙고. 네. 진짜 많이 나. 3배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규직은 어느 정도나 날까요? 차이가? 1.5배? 2배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기업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정규직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2021년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그 통계 결과를 보면요. 정규직이 월 평균 임금이 379만 원, 비정규직이 168만 원.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이게? 두 배가 넘네. 2배가 넘어요. 거의 2배 차이죠. 300인 이상 고용할 때 이제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죠. 300인 이상이 540만 원, 300인 미만이 290만 원. 거의 역시나 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대기업, 정규직 당연히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도 당연히 있는 그런 체계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선택으로서 비정규직을 하게 되거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선택이다. 프랑스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정규직의 혜택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래도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물론 정규직을 택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은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인식이 너는 어떻게 비정규직만 하냐가 절대 아니라 물어보죠 먼저. 혹시 이유가 있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난 이거 3개월, 6개월, 1년을 하고 내 다음 단계를 좀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좀 다른 마인드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말씀하신 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 못 가서 비정규직 맞아, 됐다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좀 피해 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네,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크다 보니까 청년들, 대학생들, 취준생들, 소위 말해서 처음 직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딜 원하겠어요? 무조건 대기업이죠. 네. 무조건 대기업이죠. 무조건 정규직이죠. 소위 말하는 질 좋은 1차 노동시장. 그런데 1차 노동시장의 문은 훨씬 더 좁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입시 보듯이 공채 시험 들어보셨어요? 공채 미국에 있나요? 없어요. 예. 공채 기수 아니세요? 네, 언론고시 공채 32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거꾸로 대기업들은 경력직 수시 채용을 하고 있죠. 40% 정도, 10명에 4명.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았을 때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과연 뽑을까요?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취준생들의 첫 직장 들어가는 거에 34%, 약 10명 중에 3명은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20% 정도 되거든요. OECD가 약 11% 정도니까 우리는 OECD 대비해서 2배 정도가 높죠. 그런데 이동성마저 적다 보니까 누구든지 정규직, 대기업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재수, 삼수, 대학교 입시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취업 현장도 재수, 삼수생들이 넘쳐났죠. 저희가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 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문제가, 또 다른 또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계속돼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시대입니다. 전년보다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을 말합니다. 활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1년에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몇 명쯤 신생아가 태어날까요? 남녀 2명이 만나서 1명을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0.7명 정도 네. 되나요? 0.7이요? 0.7. 네. 심각해요. 0.7? 심각해요. 0.78명. 2명이 결혼해서 2.1명 정도가 돼야지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남은 시간이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 평균 연령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근로자 평균 연령이? 40대 넘지 않을까요? 40 언저리일 것 평균이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연령과 거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중위 43세 정도 평균이 됩니다. 전체 OECD 평균에서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다는 뜻은 뭐예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덜 태어났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고령화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사용 부담도 당연히 올라가면서 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능력 자체가 내려가고 있을 텐데 그게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분명히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새롭게 빨리 변하는 걸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 산업, 첨단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인력들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입니다. 기존에 소위 이제 어떤 단순 생산성 위주의 제조업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창의력이 요구되거나 최첨단, 아주 고급 기술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또 국가 경쟁력이 그쪽 분야에서 결정되잖아요. 우리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뭐 반도체, 네. 또 뭐 전기자동차 관련된 수많은 것들, AI 관련된 거, 요즘 아주 그 핫하게 일어난 챗 GPT 이런 부분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또 기술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젊은 노동자 숫자가 준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최첨단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런 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타격을 우리가 새롭게 해결해 나가고 하는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노동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네. 그러는 사이에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산업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듣고 있는 얘기인데 매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해라. 우리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오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노동 형태들이 필요하겠죠. 네. 최근 뭐 많은 미디어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배웠잖아요. 그럼 1, 2차는 언제 일어났었지? 좀 잘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그림으로 보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동의 역사에서 전기기관, 그 다음에 전기가 이제 생기면서 전기 시대가 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왔고 컴퓨터의 시대로 오면서 지식, 정보가 이제 강화됐죠. 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제 지식, 정보와 모든 새로운 기술들, 챗GPT까지 융합이 돼서 전혀 다른 형태, 그런 형태의 신기술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성공 사례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네. 지금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사례, 네. 성공 사례, 생활 주변에 퀴즈를 냈는데 시청자들 보시기에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나 깊숙하게 많이 침투돼 있습니다. 한번 성공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도시락인데요? 그렇죠. 매일 한 번 이상 들르는 곳에 팔죠. 편의점에. 오늘 저희 점심인가요? 고르면 돼요, 이 중에서. 좋은데요? 네. 이 도시락이, 편의점 도시락이 무슨 놈의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지? 라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김밥 정도를 동네 슈퍼에서 팔면 다행이에요. 쉬는 재료가 많잖아요. 시금치 이런 거 잘 쉬잖아요. 재고 쌓이면 어떻게 돼야 돼? 뭐 하루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또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재고로 있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은 아예 생각도 못한 거죠. 지금은 무슨 요일 몇 시 때 어느 제품이 잘 팔린다. 어느 상표, 어느 재료가 들어간 게 잘 팔린다. 전부 빅데이터에 쌓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데이터로 전송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김밥을 패키징 싸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네. 거기까지 모아오는 업체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동시에 다 전송이 돼서 몇 날 몇 시에 몇 개를 배송해라. 다 가죠. 최첨단 물류, 거기에 자동 물류, ICT, IoT, 그 사물인터넷 기술, 물류 배송 기술, 빅데이터 전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요일 날은 어떤 제품을 더 많이 갖다 놓고 무슨 요일 날 몇 시 때에는 어떤 걸 더 많이 갖다 놓고 시간도, 배송 시간도 미리 다 갖다 놓을 필요도 없다. 몇 시 때 손님이 몰린다 등등등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먹는 뭐 백땡땡, 햇땡 이런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생활 속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변화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 이게 편의점 도시락으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모호했던 개념이 확 이해가 되네요.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 형태, 노동의 형태도 많이 바뀝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보셨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라이더분들이 있고 각종 물류 배송하는 분들, 또 뭐 청소 노동자분들 등등등 개개인이지만 집합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이제 비대면 시대에 발달했죠. 웹툰, 교육, IT 개발 이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런 플랫폼 노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또 재택, 원격 근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반드시 9 to 6로 출근한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좀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면, 비대면, 원격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혼합된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 노마드가 뭡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옛날에는 유목민들은 풀이 자란 곳만 찾아간 거죠. 이쪽에서 풀이 났다 그러면 거기로 양떼를 몰고 가고 소떼를 몰고 갔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디지털 시대의 노마드들은 내가 노트북 하나, 패드 하나만 있으면 아무데나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개척을 해나가는 노마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변화를 앞으로 대한민국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직은 항상 어떤 개념이었어요? 정시 출근해서 늘 그 자리에 있다 이런 개념이 많았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지금은 다 집에서 할 수 있고 뭐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도 바꾸고 격차도 좁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즉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뒤집어서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가 줄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직업을 잃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 트렌드 자체가 변하는 거죠.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최적화, 준비가 된 분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잘 갖겠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는 늘어나죠. 그런데 전통적인 일이었지만 예를 들어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 식당 가면 서빙 누가 해요? 로봇이에요. 로봇이 와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야까지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분야 일자리는 줄어들죠. 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있어서 밀려날 가능성이 또 크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특히 이제 모바일 융합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분들이 일자리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그게 결국 대한민국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죠. 우리한테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아나운서가 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간 이지혜도 있지만 AI 이지혜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가 대신 뉴스를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네.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 고용의 형태 또 고용의 내용에 있어서도 수도 없이 바뀌는데요. 친환경, 요즘 수도 없이 들으시죠? 그렇죠. 탈탄소,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탄소 제로. 네. 이러면서 많은 공정들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아픔도 있습니다. 전기차, 요즘 미국의 젊은 창업자들이 엄청난 자본이나 엄청난 직원이 아닌데 전기차 만드는 기업을 만들고 이런 거 보셨죠? 한국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플랫폼만 다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차 플랫폼, 그러니까 배터리, 그다음에 케이스 하다 보니까 기존에 100명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이 40명이면 만드는 시대가 또 된 거죠. 이건 분명히 명과 암이 있죠. 그에 따라서 노동 근로 형태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시대에 일자리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일자리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에 맞게. 근데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아무래도 뭐 MZ세대들이 가장 빨리 또 크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MZ세대들이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게 아마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랑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셀프 홀릭의 시대예요.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에요. 그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고 배웠잖아요. 실제 그렇게 자랐고 아까 모바일 미디어 말씀도 드렸지만 다 자기 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미미 나. 네,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귀엽네요. 미 퍼스트죠. 즉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선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에 볼 때 어떠세요? 그런 일하는 분들, 근로자들 혹시 직원분들 어떠세요? 네, 당연히 미 퍼스트인데 제가 보기에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당연히 본인 생각을 하고 본인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 자꾸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아, 요즘 것들은 말이야. 네. 네, 지금 현격한 그 차이를 보셨잖아요. 네.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아마 라떼는 세대에서 볼 때는 정말 요즘 애들 말이야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이제 오면서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15%에 달하는 옛날에 귀족 노조, 소위 기득권이 강화된 그런 노조 형태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에 MZ세대 노조가 등장을 합니다. 오, 네. MZ 노조가 따로 있어요? 네네. 와. 예. MZ 노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MZ 못 들어봤어요. MZ 노조 특징이 뭘까요? 미미미? 맞습니다. 미미미 더 잘 당연히 몰라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노동조합은 다 같이 모여서 만든 건데 미미미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네. 그럼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 노조하면 우리가 생각났던 빨간 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고 소통 수단이기도 한 거죠. 네. 대외적 외침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네요. SNS. 아. 그렇죠. SNS. 오. 예, 그리고 투쟁이나 뭐 여러 강경 일변도보다는 내 생활 주변, 사내 복지라든지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 개인의 어떤 그 복지, 처우 이런 네. 것들, 아주 내 생활 주변 가까운 것들부터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 기존에 대외적이고 대의적인 구호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정치적인 구호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일상에 아주 가까운 이런 것들이 MZ 세대도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MZ세대 노조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고침. 박정희다! 건설노조! 지금 정기 회의는 한 7차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시적으로 이제 안건이 발생하면은 화상회의나 뭐 카톡방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소수 노조로 대부분이 교섭대표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노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섭대표 노조와의 노노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들 때문에 초기에는 당면한 고민의 문제점들을 서로 상의하고 정보 교환하고 때로는 뭐 위안을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입법 활동이나 공동연대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니즈를 강하게 느끼게 돼서 협의에 참여하게 됐고 협의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현재 새로치 노동자협의회는 10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는 10개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치면 7,000명 정도 됩니다. 기존에 설립했던 취지가 각 사업장에 중점을 두되 공통적 의제만 논의하는 조금은 느슨한 협의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계신 노동조합의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공평히 그리고 어느 한 분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동조합, 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중점과 전체 단체에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업장에 더 중점을 둘 것 같아요. 단체의 의견이 사업장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 나오는 것을 최대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원래 출범 의도와 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 동의하는 의견으로 입장문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라고도 했는데 노동 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동계 안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좀 대변되지 않았던 아니면은 대변하지 않을 거라던 이제 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직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상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뭉쳐서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노동에 관한 법이 관심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에 관련된 법안 아니면 정책이 관심을 받는 데는 이제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개혁이나 아니면은 개편안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의 의견보다 이제 이해관계자 전체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게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 그게 뭐 여당이 주최하는 뭐 토론회든 아니면 정부가 주최하는 토론회든 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든 빠지지 않고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확인하는 것까지 전부 다 노사정이 지켜보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는 문제를 갖고 있던 포괄임금제나 아니면은 총액임금제, 그리고 채용 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교수장부 단일 제도의 개선과 같이 제도 개선과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첫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또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으려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지금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말로 공정함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게 자본가에 맞서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출현하게 된 건데, 거대 노조가 지금 노동계의 많은 목소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안에서 또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서 좀 느낀 거는 프랑스와 그렇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그 소통 플랫폼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세우자라는 거를 오히려 솔루션을 찾으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의견과 같이 이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노조 설립 목적, 취지 그 자체를 잘 관철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은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동자들, 특히 MZ세대 노동자들의 권익, 개인의 어떤 그런 복리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노동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 듣다 보니까 실제 그 노동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또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딜레마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편집하고 있어? 커피 마셔. 고맙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부부에서 남편을 담당하고 있고, 결혼한 지 6년 차 됐고, 제 이름은 고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내를 담당하고 있는 민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3년 전쯤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상 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 7년 정도 살았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뭐 진로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사람이 퇴사를 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력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스템 하나만 맡아도 꼼꼼하게 보기가 힘든데,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또 개발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끼리끼리 모여있을 때만 야근비도 안 주는데 야근해야 하고 당직 써야 되고 좀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다가는 이제 그런 불만들을 많이 이제 올리는데 정작 이제 그 상사한테나 회사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다들 밥줄을 끊길까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야근이라든지 뭐 자체 주말 출근 조금 더 좀 질 높은 활동을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청소년들 가족은 잘 챙겨서 좋은 추억을 쌓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 가족한테 조금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8월쯤이었는데 아예 한 달 내내 못 본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달 내내 못 본 적도 신혼 있었고 때도 신혼 똑같이.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본 경우도 있고요. 부부인데 네. 뭐 주 52시간 이제 법에 근거해서 시간의 근무 수당 같은 거는 잘 당연히 이제 챙겨주는데 문제는 일이 많고 하다 보면 그 52시간 기준을 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이제 10년 동안 개발자를 하다가 뭔가 다른 분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한데 뭔가 이런 워라밸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아무리 좋은 그 제도적인 장치가 생긴다고 해도 아무리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해도 그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사실 좋은 밥상도 이렇게 먹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제도를 회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나라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죠. 지금 이 부부 영상을 보셨는데 이 두 분이 무엇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만뒀어요? 워라밸. 네, 워라밸. 그렇죠. 그럼 워라밸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되는 요건이 어떤 걸까요? 내 시간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죠. 2018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근무를 12시간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기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52시간 노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고 지금은 전체 사업장이 다 52시간으로 정착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산수입니다. 한 수요? 자, 52시간 근무 케이스 2개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건 어떤 걸까요? 정민 씨 어때요? 일단 첫 번째 거 수학으로 4하면 52. 그러니까 그렇죠. 맞고 네. 몰아서 일하고 3일 쉬어도 되지 않나 네. 싶어서 두 번째도 얘기가 됐고 네. 되게 어려운 거 근데 같아요. 하루 13시간이 네.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8시간 아닐까요? 그래서 1번일 것 같아요. 1번. 아하. 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이잖아요. 이미 합의를 했고 이런 직원은 상 줘야죠. 그렇죠. 상 줘야지. 네, 저는 열심히 하니까. 네. 맞습니다. 법을 위반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상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줍니다. 두 케이스 다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다 틀렸네요. 와, 네. 두 개 다 위반이라고. 두 번째 거부터 보면 네. 아무리 합의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52시간의 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사라수경 씨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 전체 시간으로 보면 52시간에 딱 맞췄잖아요. 네. 13시간씩 4일 했으니까. 네. 그런데 매일 기본이 8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초과를 20시간 했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그죠? 그러니까 초과가 12시간이 캡인데 그게 한계인데 그걸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저한테
좀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그러게요. 하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왜 이랬을 때 그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해야 되나. 정부는 나의 일상도 모르는 거고 다 다른 케이스일 것이고 합의를 봤는데 왜 굳이 개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네. 산업 현장에서. 왜냐하면 주말 근무라든지 야간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더 초과 소당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조업체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자기가 수입이 줄었다. 평균적으로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약 60만 원 정도가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은 만큼 또 채워야 되잖아요.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뭐 생활비 들어가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52시간으로 해서 워라밸이 맞춰줘야 되는데 워라밸이 더 깨진 경우도 생긴 거죠. 2잡, 3잡을 떼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수입을 채우기 위해서. 이 52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또 처한 어려움, 현실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사한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총 재직했던 기간은 9급이었던 기간 포함해서 이제 약 한 6년 정도, 6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원을 한 경향이 솔직히 좀 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워라밸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하면은 9시, 6시 출퇴근 좀 어느 정도 지켜질 거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외에 뭐 특별히 야근을 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기관장이 일찍 출근을 하시면은 그 밑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결국에는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7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은 또 9시, 10시에 하고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경쟁을 뚫고 들어갔지만 그거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그런 삶의 질, 결국 그것 때문에 저는 결정적으로 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군 제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9급 2호봉으로 시작해서 약 한 14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적다. 수당 다 합쳐도 150만 원이 채 안 된다. 왜냐면은 공무원 연금 때문에 기여금 떼고 뭐 4대 보험 떼고 하다 보면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 한 130, 14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호봉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고 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호봉제가 싫었는데 실무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야근도 더 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이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호봉은 낮고 직급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박탈감이 들었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일은 내가 훨씬 많이 하고 정말로 나 때문에 이 조직이 굴러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여는 내가 여기서 가장 막내고 조금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성과제가 있죠. 성과제가 있는데 이 성과제가 사실은 공평하게 운영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장 한 명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S부터 A, B, C 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이 등급이 어떤 식으로 주로 매겨지게 되냐면은 성과 위주라기보다는 그저 호봉이 높거나 경력이 높거나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은 누가 이 부서에서 더 오래됐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저는 호봉제, 성과제 이런 거는 굉장히 단점이 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바꿀 수 있으면은 뭔가 시행착오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좀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봉제라는 거가 정확히 뭔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뭐 숫자 호예요? 뭐 아니면 불 호예요? 무슨 호예요? 이게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호봉제와 직무급제를 대표적으로 비교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호봉제는 사람의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냐,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기본급이 인상되는 기본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급제는 그 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일이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즉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은 연봉을 받는 시스템을 직무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봉제 운영 비율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100인 이상의 사업체 중에서는 호봉제를 약 55%를 운영하고 있고요. 1000인 이상, 그러니까 완전 대기업이죠. 그런 10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는 70% 정도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전히 호봉제가 강세인 나라입니다. 네, 이런 시스템 내에서는 확실히 앞서서 좀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세대 간 갈등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뿐만 아니라 이 사례를 저희는 봤지만은 이분은 내가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과에 대한 리워드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다 너무나도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냥 잘했어 그냥 한마디로 끝나면은 그럼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지? 네, 하고 굉장히 좀 박탈감 느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성과는 똑같이 내든지, 예를 들어 내가 더 잘 냈어요. 그런데 호봉에 의해서 엄청 차이가 나겠죠. 젊은 MZ세대들에게는 불공정이라는 그런 이슈가 돼서 훨씬 더 불만이 커진 거죠. 사라 수경 씨가 얘기했듯이 세대 갈등에 굉장히 큰 요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호봉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버텨서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장점도 같이 공존을 합니다. 특히 안정성, 어떤 직장이 주는 안정성을 가지고 어떤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죠. 이 호봉제에서 대한민국이 입사했을 때 입사 30년 차와 초년차, 초년병과의 차이가, 연봉 차이가 2.87배 정도 됩니다. 이게 말로 2.87배 하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근데 100만 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금액으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죠. 일본은 약 2.27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87배니까 일본보다도 격차가 더 크죠. 저도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급여를 어떻게 어떤 플랜에 따라서 지급할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호봉제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 사용자든 근로자든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럼 왜 하죠? 저희는 성과 공유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통해서 부여하고 있고 이제 개별적인 그 근로 계약에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성과에 연동해서 그 부분이 작은 회사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직접 그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케이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성과에 대한 보상, 스톡옵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고 이직도 굉장히 잦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스톡옵션으로 받았을 때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과 보상 시스템도 지금 바뀌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보상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그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보충 사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된 차정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12년째 됐습니다. 회사의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수직적인 소통들이 조금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수평적인 이런 소통들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땡큐. 저희 회사의 이제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거나 조금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 좀 젊은 느낌, 좀 가벼운 느낌, 아니면 서로 자유로운 좀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얘가 걸리는데 지금 자꾸 맨 처음에는 취미 삼아서 RC 이런 거에 좀 장난감 가지고 하게 됐었는데 회사가 좀 어렵거나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좀 회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래 내가 취미로 하던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촬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그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제가 나서서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회사에 이제 재무회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의 이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없다면 내 연봉 가지고 젊은 친구들 한 또 몇 명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나? 그런 조금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기는 하죠. 뭐 욕심 같아서야 좀 오래도록 회사에 남고 싶은 게 욕심이기는 한데 나이도 있고 좀 눈치도 좀 보이고 상황이 좀 좋지 않다면 그렇게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나가서 좀 개인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 사례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확 느껴지네요. 마지막 사례자가 직면한 문제는 약간 두 번째 사례자와 맞물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이 겪고 있는 상황의 어떤 근본 원인이랄까? 그럼 호봉제를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시대는 계속 급변하고 있고 기술도 급변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숙련돼 왔던 것이 지금 와서 우리 회사에서 쓸모가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로 받는 스트레스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호봉이 높은 분들조차도 업무 능력까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분들도 거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장년층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호봉제가 없어지면 내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법원에도 임금 피크제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서 선고되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호봉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호봉제, 연공서열 이런 연공성에 있어서 최고 강한 강도를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하면 퇴직 연령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과 일자리 질이 급격히 갑자기 떨어져요, 뒤에.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손실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숙련이 돼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도 어찌됐든 딱 절벽처럼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서서히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 드린 거고요. 그럼 교수님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이 지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이렇게 나이가 너무 빠른 게 아닌지 네, 여쭤보고 싶고 또 해외에선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67년도에 이제 정년 제도를 만들었었지만 80년대 후반 들어서 아예 정년 제도를 없앴습니다.
뒤집어서 왜 없앴느냐? 그것도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보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정년을 없앴습니다. 세계적인 OECD 선진국들이 정년을 주로 없애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이런 추세죠.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중장년층들을 위한 그 일자리 보장 같은 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년을 연장해서 재고용을 하게 해준다든지 연장 고용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계속 한국도 이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또 만들어야만 하는 법적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사례자 세 분을 통해서 노동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신용환 교수님 모시고 한국 노동시장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강연이 끝났는데도 뭔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셨어요? 해결할 게 많네요. 그러네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숨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선진국 사례도 보면서 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정말 많이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 집에 가고 싶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할 노동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거든요. 일단 집에서 충전하고 돌아와서 또 멋지게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끝나면은 뭐 12시 넘게 끝날 때도 있고. 성과를 올려도 이제 확 연봉이 오르지 않는? 회사가 나를 다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지금과 분명히 달라야 되겠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I spend approximately 2 to 3 days in the office and 1 to 2 days here at home. I find that the best mix. 미국은 기본이 40시간이고요. 프랑스가 아까 35시간이라고 하셨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다 함께 끊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널 A